반등 이후의 조정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W자 회복은 분명히 나왔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뭡니까? 짝꿍댕이,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높아지는 W자인데 오른쪽 엉덩이가 조정 시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조정을 덜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역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보다는 오른쪽에 저점이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 W자 형태가 되면서 좀 더 수렴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경제원탑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이고요. 경제원탑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첫날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로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현재 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현재 유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과연 봉쇄가 풀릴 수 있느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 세 가지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국지적으로 뭐 미사일 뭐 폭격이 있었다, 어디가 좀 공격을 받았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뉴스로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뭐 정상화 여부, 거기에 따른 유가 여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결국 모든 것이 지금 유가에 해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지표라든지 뭐 아시아 쪽에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쪽에 관련된 유가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가가 잡히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들이 좀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뭐 골드, 금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금이 빠지느냐 이게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의 이면에는 역시 최근에 뭔가 이란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안전자산을 등 포함해서 조금은 과도하게 일으켰던 레버리지 등을 좀 줄이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달러가 강세이면 금이 빠지는 것은 뭐 원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달러 강세일 때 금이 빠지긴 하는데 다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도 똑같이 금도 빠지고 그리고 그 좋다고 하는 메모리도 빠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 줄이는 디레버리징 효과와 관련해서 수급이 위너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위너 섹터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금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좀 빠졌다라고 평가를 볼 수 있고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닝이나 여러 가지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잡힌다면 유가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 언저리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될 때 원화에 대한 강세로 좀 접어든다면 결국 좀 시장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자금들까지도 국내에 재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20조 이상 매매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국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냐 물어보셨을 때에는 기초적으로 아직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르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가 워낙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해외 IB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 외국인들이 팔까라는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액티브 펀드들의 자금들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20조 정도의 자금들이 흘러나갔는데 그들이 손절일까요? 아니죠. 익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도 빠지는 것들이 최근에 약간의 디레버리징, 많이 올려놨던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위너 섹터들을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조금은 파는 국면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약간 위험을 좀 줄이는 요소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지난주까지 수급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액티브 펀드들은 팔고 나갔지만 패시브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외국인들이 각자로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패시브 펀드의 유출도 700억 정도 수준의 약간의 유출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처음으로 유출이 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전쟁 상황이 2주를 넘어가면서 이거 잠깐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조금 더 점증이 되면서 패시브 펀드도 약간 살짝 유출이 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게 전쟁의 장기화 요소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지금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6% 이상에서 5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밴드 하단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비중, 외국인들 비중이 이미 많이 줄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도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시장에 이란 시장 관련된 전쟁이 약간의 완화 조짐이 좀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도 꽤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 쪽으로 만약에 돌아선다고 한다면 일부 빠져나갔던 수급들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이제 반면 기관들은 순수하게 기관들이 과연 이제 금융 투자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금융 투자의 수급도 결국 개인들의 ETF가 많이 이제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예탁 자산들이 결국 130조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중에 ETF 관련된 투자들이 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일단은 좌지우지하는 부분에서 이 기관에 관련된 수급들의 또 금융 투자 대부분들이 ETF 개인 자금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리테일 자금이 기관 자금을 압도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으로 지금 최근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 미국 공이 개인 자금들의 상당한 규모가 자금에서 시장의 수급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수급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좀 말이 많은 미국 사모펀드발 시장 위기론이 화제인데요. 이 위기론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모펀드가 이제 2008년도부터 바젤 3를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된 것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게 레버리지 관련된 그 기간 같은 부분들 상당히 좀 길게 늘여놓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험사들이 짭짤하게 재미를 보면서 이걸 확장시키면서 사모펀드로 이제 확장을 시킨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에게까지 상품을 전이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게 크레딧 사모펀드 쪽에 들어간 부분들이 첫 번째, 여기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끌어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모펀드 쪽으로 개인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대출을 해주는 어떤 그 대상자가 AI 등을 필요한 비상장 소프트웨어 업종이 되게 많죠. 여기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수익을 보험사들이 가져왔는데, 이걸 전이를 시키면서 개인 투자에 들어온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장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히 AI 등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종도 상당히 위축이 되거나 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비상장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어떤 담보를 잡았는데, 이게 담보가 적정한지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얼마나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가 조금은 불확실하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는 담보를 잡아놓고 이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담보로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을 때, 이 담보가 기존에 100으로 잡았지만 다시 한번 보니 이게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무너지면서 100이라는 담보가 안 나오는데 50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담보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환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NA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 뭐 몇 퍼센트, 그리고 뭐 5% 룰이 있다든지 환매 정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한 개인들이 이제 환매 요청을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환매 요청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또는 뭐 환매 요청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정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더욱더 환매 요청을 거세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또 태운 것들이 일반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웰스파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노출도를, 이제 투자 노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전이가 되면서 과거에 리만 사태처럼 1년 전에 뭔가
흐름이 나오고 1년 뒤에 이제 대형 은행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모습들을 과거 리만 사태 때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똑같이 적용된다 보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여러 이제 뭐 인덱스들 포함해서 리스크 자료들이 아마 2008년도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리스크 자료가 한 2년 전을 선행하는 이러한 어떤 리스크 자료가 거기에 도달하지는 아직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조심스러워해야 되겠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이야기로 오늘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처럼 똑같이 전이율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낮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디폴트 이슈가 있는데 사모펀드 디폴트 이슈가 한 3%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과거에 문제가 됐을 때는 UBS가 경고했듯이 그게 14, 15%까지 디폴트가 나올 때는 정말 전이가 되면서 경제 침체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은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떤 상품에 대한 리스크로 아직까지는 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되 뭐 그 이슈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시장을 도망가기에는 조금 이른 상태가 아닌가. 물론 경계 심리는 분명히 가지고 팔로잉을 하시는 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박앤세일이다, 결국 다시 오를 것이다 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투심이 많이 좀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이 시기에 현금을 좀 늘려야 할지 아니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은 긍정적이다 말은 나오고 있고, 전주까지 주간 단위의 EPS 흐름을 보면 전주도 1.2% EPS가 다시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뭐 일단 2주가 지나고 3주 차이기 때문에 단기에 끝난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트를 짜셨다면 그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습니다. 레버리지 부분들이 변동성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리스크 구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현금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 아직까지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이 있다면 또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확인 자리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포트에서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풀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겁나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뭐 한두 번 정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밸류에이션 PER 부분으로 봐서는 8배 정도가 글로벌 시기가 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도 락바텀을 보여줬던 자리인데요. 현재 기준,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가 8.6배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8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 한 4,900에서 5,000포인트 정도 언저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락바텀 8배 정도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주가라는 것이 어떤 뉴스에 따라 어떤 이슈에 따라 뭐 락바텀 8배를 잠깐 깰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8배 자리는 분명히 락바텀을 보여줬던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 본다면 뭐 5,000포인트가 잠깐 깨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자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한 5,500, 5,600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겁을 내면서 모든 뭐 포트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변동성을 활용해서 현재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조정 시에 비중을 늘리거나 사시더라도 좀 분할 매수 경력으로 보시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51선이 거의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 51선도 5,000포인트 전후로 지금 51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4,900, 5,000 이 정도의 코스피 지수라면 충분히 뭐 방어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잠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빠지더라도 그 정도 자리라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분할로 충분히 조금은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조금은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변화를 보면서 변동성에서 조정 시에는 조금 더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시되, 조금 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유가 부분들이 좀 장기로 간다했을 때는
단기로서 유가가 바로 뭐 60달러 이렇게 빠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략비 충류가 조금 더 방출됐을 때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겠지만 또 전략비 충류를 채워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한 번에 뭐 90달러, 100달러 가던 게 갑자기 60달러로 바로 떨어지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유가 부분들이 올라 있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1차적인 어떤 뭐 자리는 코스피 5,650포인트, 그러니까 PER 9배 정도 수준까지 안착 여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3월 초에 빠졌을 때 갭 하락했던 자리가 5,800포인트가 갭 하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650포인트 다음 자리는 코스피 5,800포인트까지 반등에 대한 1차적인 자리를 놓고 조금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후에 반등 이후의 조정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W자 회복은 분명히 나왔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뭡니까? 짝꿍댕이,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높아지는 W자인데 오른쪽 엉덩이가 조정 시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조정을 덜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역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보다는 오른쪽에 저점이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 W자 형태가 되면서 좀 더 수렴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이제 기회를 노려본다면 W자의 그 지점을 좀 매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예. 어쨌든 지난번 5,000포인트 초반 아주 언저리까지 갔었잖아요. 초반에 3월 초에 그때 아주 급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뭐 투매도 일부 나오고 또 그걸 기회로 잡았던 분도 계신데 벌써 거기에서는 5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다고 뭐 공격도 없었던 것 같은 거 아니고 또 일부 지금 정유시설 언저리 비슷한 곳에 또 지금에 하그스 관련된 그쪽 섬도 지금 이번에 뭔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도 하고 더 많은 공격이 나왔지만 시장은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계속적으로 엑시트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라면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란 쪽에 뭔가 넘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냐 달려 있지만 아무튼 뭐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약해지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다. 뭔가 열린다든가 유가가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빠진다는 건가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100 언저리에서 뭐 90 초반으로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트리거가 확인될 때 좀 더 우리가 비중을 좀 자신 있게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 리스크 관리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글쎄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다 들어오셨다면 그냥 좋다는 종목을 사셨을 거고, 그죠? 두 번째로는 그냥 ETF를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TF 투자는 만약에 뭐 본인이 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보가 없거나 막연하다고 한다면 ETF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종목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하시면 ETF로 대신해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활발한 최근에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요.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결국은 뭐 신규 투자나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는 역시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역시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닝이 가장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반도체 등을 포함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조방원 등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길게 본다면 이 부분에서 실적을 동반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 부분들이 또 많이 튀어오르면서 금리 인하, 미국의 시장의 금리 인하도 좀 많이 좀 지연되고는 있지만 역시 이제 금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완화적인 국면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 이런 것들 좀 피하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결국 3차 3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구간이 뭐가 있습니까? 역시 전쟁을 피하는 것은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섹터를 틀고 가면서 상사자본재, 그다음에 원자재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조방원 등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라든지 상사자본재, 기계 이런 쪽으로 좀 더 타겟팅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잘 모르신다 그러면 ETF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조금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다른 것들은 다 빠지는데 원전주만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네, 명확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유가에 너무 의존했던 국가들이 다른 대체 재생에너지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원전주인 것 같고요. 지금 2030년까지 미국도 뭐 8개에서 10기 정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도 잠깐 대체 에너지 쪽으로서 어떤 에너지 자립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 반짝을 했지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원전은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거기다가 대체 연료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SOFC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된 섹터군들이 역시 유가 급등에 따른 반사 수혜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원전주라든지 그다음에 SOFC 그다음에 연료 전지 이런 쪽을 좀 지켜보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미국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없으면 아마 이런 SMR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이 좀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건설주들이 역시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등이 지금 원전 관련주로서 또다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건설주가 같이 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재료 비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원전 쪽에서는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저가 매력도를 아마 한국전력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전쟁이 조금 더 안정을 찾는다면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한국전력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 흐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원전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이 역시나 유럽 쪽도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하죠. 너무 빨리 원전 해체 쪽으로 가고 이란 사태 이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대체가 안 되니까 원전을 너무 빨리 우리가 포기했나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회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움직임을 봤을 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 가장 빠른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포함해서 한전기술이나 우리 기술 등 포함한 원전주가 아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설계 쪽 관련주들이 먼저 좀 크게 움직인 모습인데 이렇게 설계 쪽이 먼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순서대로겠죠. 결국은 뭐 설계를 해야 뭐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래도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아 보이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 뭐 흘러가는 종목들은 그 순서에 따라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게 되고 짓게 되고까지 가는 것인데 결국 그에 따라서 뭐 현대건설이 먼저 시세를 줬고요. 그런 다음에 현대건설 외에도 뭐가 있을까 보니까 대우건설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도 소부장을 이야기하지만 그죠? 예. 장비 가고 난 다음에 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원전도 역시 설계 중심으로 먼저 가면서 그러나 탑픽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 탑픽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대로 복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밸류가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흘러가는 수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뭐 당겨와서 밸류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밸류가 싸다, 비싸다 이건 분명히 저는 비싸다고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의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당겨서 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추정치보다는 좀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내러티브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하향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원전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수급이 결국은 이 부분을 계속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밸류이긴 하지만 수급의 흐름들은 역시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 전쟁이 완전히 뭐 일단락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 확실히 되고 하기 전까지는 원전주의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설계 쪽 이미 좀 많이 움직인 모양이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것들 중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결국 뭐 설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허들이 아직은 남아 있죠. 뭐 이게 뭐 특허 관련해서 이게 뭐 로열티 부분이나 이게 미국 쪽에서 뭐 해줄 것인가 이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탑픽이야 어차피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누가 뭐라 그래도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허들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 건설주가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좀 과연 언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게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여타 뭐 우리기술이나 한전 KPS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까지 지금 수급이 들어온 상태로 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도 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좀 한국전력이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불거진다면 많이 빠진 한국전력도 시장에서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팔로잉 하시면서 한국전력이 아마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유가만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 방향성으로 한국전력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대미투자 특별법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LNG 관련이라든지 뭐 북극항로라든지, 그죠? 원전 관련해서 뭐 1호, 2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조선산업까지 일단 뭐 탑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섹터여서 결국은 북극항로 이야기도 지금은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쪽도 지금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은 그 방향보다는 북극항로로 뭔가 새롭게 개척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LNG 관련이나 그런 것도 또 불거지고 있고, 카타르 쪽에서도 LNG 관련된 공급 중단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관련해서는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극항로 관련된 부분, 그리고 LNG 관련된 투자가 명확하게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켜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확정되면서 주가들은 좀 긍정적으로 같은 테마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인터배터리 2016이 있었는데 주가는 막 가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인터배터리 쪽에 못 갔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은 이미 벌써 인터배터리 이후 정해져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반영 주가들이 꽤 올랐고, 인터배터리 오면서 이제 세론이 좀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 이유는 수급 이슈입니다. 코스닥 ETF가 많이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결국 ETF 수급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패시브 ETF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시가총액 대비 얼마를 사는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그룹, 에프로 BM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의 효과를 가장 많이 봤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른 2차 전지보다 급격하게 높게 올라간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총액 상위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ETF가 자금이 몰리면서 수급덕을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뭐 전고체라든지 일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사전에 이미 주가들이 선반영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ETF에 관련된 수급 영향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거기에서 엄청난 수혜를 봤다. 그래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네.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고체는 가야 될 방향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28년 이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미 시장을 향하는 쪽이 많이 주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멘텀은 역시 ESS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기본적인 EV 수요를, 뭐 배터리 관련된 EV 수요를 100으로 놓는다면 ESS 시장은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ESS 시장이 거의 전기차 EV 수요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엔솔이 ESS를 굉장히 많이 잘하고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 쪽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터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LG 엔솔과 삼성 SDI가 볼 수 있죠. 자, 그 뒤는 이제 전고체인데요. 전고체 부분들을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고 어느 누구도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일부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을 전고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이제 결부시키면서 2차 전지 플레이를 했어요. 자, 이걸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EV 시장 대비 ESS 시장은 절반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고, EV 수요가 조금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ESS 시장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주가 25년도에 실적의 바닥을 보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ESS의 성장을 놓고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로봇이라는 테마군을 붙여서 2차 전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과합니다. 충분히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보통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놓고 ESS 관련된 쪽에 관련된 부분이 50,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V 수요가 100이라 했을 때 EV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2차 전지 수요가 지금은 1테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30년 기준 100만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가는 시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봤을 때 한 4개 정도의 배터리가 이제 로봇에 관련해서 이제 수요를 된다고 했을 때 2030년 기준 100만 대 수요를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10에서 12기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EV 수요가 1테라 정도 수준인데 10에서 12기가 정도가 2030년 기준 100만 대 휴머노이드와 전고체 로봇 한 대당 4개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봤을 때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50%, 100% 2차 전지주를 땡긴다 로봇 테마로, 이건 좀 어폐가 있다 보입니다. 물론 멀티플 상향의 조건이 분명히 된다고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플레이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높게 보이기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5년도에 바닥의 실적, 바닥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ES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EV 수요의 한 50% 시장까지 커질 수 있다. 뭐 이게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 최대 수혜주로 방산주 많이 꼽으시는데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정전 협상이 초기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연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다 하다가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부분들 욕심을 부리면서 1월 달에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6월 달까지 뭔가 데드라인을 놓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월 달까지 가는 것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반기 중간선거 11월 전에 트럼프가 뭔가 내가 하나 해냈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6월 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11월 달 하반기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할 수 있죠. 그 욕심을 가지고 11월 달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 전쟁을 빵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뒤로 밀려났어요. 예를 들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이라든지 뭐 휴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만약에 방산주가 빠진다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협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대부분 다 러시아 쪽에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땅도 내줘야 되고 나토 가입도 안 되는 조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 그러면 유럽 국가가 어떻겠습니까? 인접된 유럽 국가는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쪽 유리하게 가네? 이게 휴전이 아니라 뭔가 유럽 쪽에 예를 들어서 뭐 그와 관련된 폴란드라든지 관련된 어떤 다른 인접 국가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국방에 대해서 방위 쪽에 대해서 뭔가 더욱더 강하게 공고하게 가지 않으면 러시아가 또 다음은 우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이나 종전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럽은 좀 더 강화된 자주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준 행보는 나토 따위 필요 없다잖아요. 결국은 그린란드 이슈도 그렇고 나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주 국방 각자 조성해라. 이렇게 가는 광전이기 때문에 역시 유럽 쪽은 더욱이나 국방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도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 지금은 유럽 쪽 국가에 대해서 일부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불거진 게 이 나토는 가입이 안 됐는데 EU 쪽에 있는 국가가 또 이번에 충격을 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나토가 이미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좀 해체가 되는 분위기인데 EU 자체적인 EU의 뭔가 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심스럽지만 나토가 아닌 EU 체계의 뭔가가 방위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 이것들을 좀 오픈해달라 했을 때 영국과 스페인이 노라고 이야기했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처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너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고 나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했지 라고 하면서 상당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또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면서 이제는 자주 국방에 자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나토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GDP 대비 국방비 2%의 기준을 가졌다면 그걸
5%까지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은 이런 것들 굉장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2027년 기준으로도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끔 국방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방산 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미국이 지금 쓴 자금이 16조 원 정도의 이제 방위비 지출을 하고 미사일이나 이런 지출을 했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지금 급하게 또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미사일이 많이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또 탄약에 대한 부분들 재고가 떨어지고 있죠. 뭐 이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또 미사일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재고 축적을 또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방공체계가 이야기됐기 때문에 결국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은 뭐 LSA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 천궁, 투라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이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LIG 넥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이란 전쟁을 보니까 한국의 천공 너무 좋아. LSAM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LIG 넥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주가와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마 이런 요인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가 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전쟁이 좀 끝나고 그 다음 시장을 이끌 섹터는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결국 이제 전쟁의 피해 업종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제 전쟁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받는 섹터가 지금 좋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해운이라든지 그죠? 이런 섹터들, 그리고 원전주라든지 뭐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들, 그리고 일부 좀 뭐 테마군이지만 뭐 비료, 뭐 사료, 농업 이런 쪽도 테마군으로 조금 들썩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지금 반사수혜, 전쟁으로서 반사수혜를 받는 쪽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방산주가 올라가다가 좀 빠지기도 하고요. 뭐 특정한 LIG 넥슨이 또 상대적으로 좀 좋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특수성, 그 미사일 방공체계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보면은 에너지죠. S-오일이나 이런 쪽도 오히려 또 주가가 또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태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란 전쟁이 이제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피해 섹터가 먼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피해 섹터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반도체는 워낙 어닝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뭐 헬륨 관련된 뭐 카타르 쪽에서 LNG가 뭐가 안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산물 중에 헬륨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가 부족하다라고 우려가 많긴 합니다. 물론 장기화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4에서 6개월 정도의 반도체 소재 재고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한 달 내 정도에 만약에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GTC, 엔비디아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CPU, 그러니까 광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SRAM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도체 소부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핵심 섹터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피해 섹터로 됐던 게 결국은 뭐 유가 관련된 피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뭐 석유화학이 그죠? 어닝은 별로 안 좋지만 피해 때문에 많이 빠졌다면 단기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NCC보다는 약간 특수된 부분들, 효성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곡물 석유화학, 유니드 이런 쪽이 조금 더 좀 주목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쪽도 중동 쪽에서 유가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모비스, 로봇 관련된 섹터 중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글로비스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섹터들 가운데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이제 조방원들이 아마 어닝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뭐 글쎄요, 뭐 이란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금융 섹터라든지 지주 섹터 이런 쪽이 좀 무난한 대안지가 또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장님께 1억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체 현금을 주식으로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부분은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 달렸지만 모든 주식을 다 뭐 주식으로 채운다고 보기는 조금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대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좀 가져가시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좀 보수적인 포트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 어닝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포트를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반도체 쪽이 좋다면 전력 문제는 여전히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원전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전력격이나 전선 쪽 이쪽도 근본
근본적인 해결책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좋다면 좀 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섹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산업종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또 전쟁이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미사일이나 군수 장비들이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군수 물자 재고를 또 채워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방산업종 여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길게라도 가져갈 수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피해 업종 가운데 자동차 섹터가 로봇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결국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등을 포함한 글로비스, 모비스까지도 현재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IPO가 여전히 이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진다면 아마 정의선 회장이 일정 부분 많은 현금을 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최소 6조 원 이상의 현금을 좀 쥘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6조 이상의 현금을 지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더불어서 그 정도 자금을 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다 보입니다. 6조 원이면 충분히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세금 납부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금으로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비스나 글로비스까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19만 원 넘어서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튀었고요. 삼성전자도 따라가는 모습 역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어닝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D램과 낸드 가격 역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TC도 지금 남아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데, GTC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엔비디아가 새롭게 칩을 내놓는 SRAM 관련된 쪽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PU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광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섹터들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컨센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컨센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기업인 마이크론도 좋을지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마이크론의 주가가 긍정적인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역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폭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지금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폭이 꽤나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상승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본다면 어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200조 원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도 170조 원 이상 추정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시장의 컨센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맥쿼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00조 원대 이상을 올해 보고 있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맥쿼리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3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IB들, 글로벌 IB들이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지금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가장 싸게 밸류상으로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역시 GTC, 엔비디아의 이번에 이벤트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여부가 이번 주를 관통하는 반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8만 원, 17만 원 정도라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나 매력도를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다른 거는 다 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2월 접어들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액티브 펀드들은 결국은 최근에 20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줄이면서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근데 그게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액티브 펀드들이 결국은 굉장히 높여 올려놨던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을 디레버리징 하면서 그 위너 섹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또는 금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약간 그들이 갖고 있던 레버리지를 좀 줄이면서 약간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시장에서 완전히 다 액티브 펀드만 판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는 오히려 유입이 되면서 일부 매수를 들어오는 패시브 펀드도 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하나같이 똑같이 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의 규모가 더 컸던 것이고요. 지금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은 일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최근에 됐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어닝에 대해서 핵심일 텐데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6% 이상 거래가 됐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좀 떠나면서 일부 자금들이 떠나면서 50% 이하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의 밴드 하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자금을 삼성전자에서 팔고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단도 여전히 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았다는 점, 많이 팔았다는 점은 또 이미 이제 많이 팔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의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금은 레버리지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기초자산을 놓고 레버리지로 운용되는 상품이 한국에는 없죠. 근데 그게 홍콩이라든지 일부 이제 다른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조금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레버리지 상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로 팔 때에는 좀 더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또 받고 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기 들어오면 더군다나 상방에 대한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이 결국 이 레버리지 상품에서 변동성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아래 위로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베타가 1일 경우에는 시장의 움직임과 종목의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인다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베타가 1.2로 거래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베타가 2가 넘었다가 지금은 1.6 정도로 조금 밀려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1.2 그리고 하이닉스가 1.6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상승폭이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어떤 베타 흐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자와 하이닉스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런 베타의 성격에 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보수적으로 올라갈 때도 그리고 빠질 때도 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양쪽 다 지금 마이크론 등을 포함해서 샌디스크 포함해서 글로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더 좋으냐 물어보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PBR 기준은 훨씬 더 하이닉스보다는 싸죠. 근데 PER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각자의 매력도가 갖고 있는 점이라서 결국은 반도체를 좋게 본다면 전자 하이닉스를 공이 양쪽 다 롱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맞다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완화가 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여전히 가지면서 액티브 펀드가 다시 들어올 때 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닝이 꺾이지 않고요. 주간 단위로 어닝을 봤을 때도 지지난주가 어닝이 2% 넘게 올랐고 지난주도 어닝이 1.2%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반도체 쪽에 역시 있다는 점은 반도체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주간 단위 어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에 20만 원 넘어갔던 삼성전자 등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전자와 SK 둘 다 좀 관심을 받았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16조 원 발표가 됐죠. 하이닉스도 뭔가 주주환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16조 정도라는 규모라면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6일 동안 쏟아부은 게 16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군사력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자금이죠. 근데 16조 원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그날 삼성전자 주가가 한 1에서 2%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환호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16조 원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서는 과거에 생각했다면 전자가 불과 몇 개월 전에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원도 가지 못했던 주가를 생각한다면 16조 원이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근데 벌써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가총액 대비 16조 원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조 원이나 소각을 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1에서 2%밖에 못 올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딱 그 정도 수준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 정도에 아마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주총을 할 텐데 여기서 추가적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뭔가가 좀 발표됐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좀 발표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주주 환원이 뭐 다소 좀 그 정도라도 굉장하다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시장에서 아쉽다라고 분석될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은 피해가는 뭔가 포트를 약간 좀 정리하면서 약간 보수적인 방어적인 포트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나 하이닉스 좀 익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강력하고 시장에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주주 환원이 좀 더 발표가 됐을 때 그러면 뭔가 트리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입장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쨌든 비율로 따진다면 조금 아쉬운 비율 단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정도도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다 정도로 아마 외국인들이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월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삼성전자 S26과 거기에 탑재된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엑시노스 2600은 사실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시리즈가 아픈 손가락이죠. 뭐 삼성 그룹이라고 해서 엑시노스를 다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퀄컴 제품이 들어가기도 했고 지난번 제품에 못 들어가다가 엑시노스 2600이 뭔가 이제 기능을 뭐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탑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된다는 것은 파운드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는 뭐 두산 테스나 정도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계속적으로 뭐 2600뿐만 아니라 2700까지 좀 더 흘러간다면 이 부분은 뭐 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후공정단이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공정률 이런 것들 회전율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계약에 대한 상대방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립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연간 7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던 사업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꽤 많이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부분은 아마 파운드리 부분들이 흑자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물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부분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주가에 반영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현재 사실 소부장은 좀 반영되고 있죠. 뭐 두산 테스나 등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이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퀄컴 등이 들어왔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그록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새로운 칩 관련된 부분도 아마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록 GROQ입니다. 이 그록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칩이 나온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형성이 될 텐데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한 9,000개 정도의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물량을 2배 가까이 한 15,000개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근데 그 그록의 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첫 아마 고객이 오픈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삼성 파운드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 뭐 어쨌든 2600, 엑시노스 2600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흐름 속에서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물론 뭐 9,000개, 그다음 15,000개 물량이 별로 적지 않으냐,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느냐. 자, 10,000개, 15,000개 가져갔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써봤는데 파운드리가 너무 좋다. 여기서 나온 제품이 너무 좋고 맡길만 하다라고 평가를 빅테크들이 내놓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물량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많은 다른 기업들이 줄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물량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좀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뒤에 만약에 따라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한다면 최근의 행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행보로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퀄컴에 조금 끌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많은 물량을 맡기기 시작하고 10,000개, 20,000개 맡기다가 10만 개 이상 막 이렇게 큰 물량들을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이게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요. 지금 TSMC가 워낙 이제 호응단의 이런 부분들 패키징이 이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력으로 보여줄 때 MS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큰 물량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한 계단씩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회로를 좀 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BM 시장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HBM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HBM4가 아주 이제 격전이 될 것 같습니다. HBM3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3E가 물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콜을 받으면서 좀 일부 들어가면서 4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베이스타에 대한 어떤 설계를 이번에 바꾸었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글쎄요, 이를 꽉 물고 아마 뭔가 개발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보입니다. HBM4 관련해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700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이야기가 들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먼저 계약을 하면서 한 $500 수준대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 HBM4 관련된 스펙을 좀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물량 확보를 좀 잘 못하고 있다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미확인 루머에 따르면 루빈에 대한 출시가 좀 한 분기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도 좀 돌고 있는데 그만큼 HBM4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이닉스 쪽에서 일부의 뭐 재설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좀 하고 미확인 루머가 좀 돌고 있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각각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SK 하이닉스의 베이스타이 부분에 조금은 재설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엔비디아가 좀 사양을 낮춘다는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엔비디아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자, 첫 번째 최고 사양 의 HBM, 그러니까 초당 11.7GB 정도의 HBM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맡고 조금 낮은 사양, 초당 10GB 정도의 물량은 하이닉스가 가져간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마이크론이 그래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사양의 물건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좀 가져가는데요.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50% 이상의 물량을 조금 낮은 사양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하게 되고 초당 11.7GB 정도의 높은 사양,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 단독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한 20-30% 가져간다. 그러니까 물량은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가격이 좀 낮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스펙을 가져가는 대신에 물량이 좀 적고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디게도 잘하냐 이거 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HBM4 관련해서도 어떤 지위를 좀 놓치진 않고 좀 더 리딩 기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지위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70-80%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했던 하이닉스가 다소 좀 점유율이 약간 50%, 60%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요소이고요. 삼성전자가 10%대 미만 이런 부분에서 30%대로 올라간다는 점, 역시 삼성전자가 조금 내러티브가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조금 더 가져간다 이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HBM4뿐만 아니라 HBM4E에서 본격적인 어떤 경쟁이 아마 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베라 루빈이든 뭐 울트라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서 본격적인 HBM4, HBM4E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누가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이건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기술적인 부분에서 설왕설래 뭐 삼성전자가 뭘 하더라,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뭘 하더라, 베이스타이 관련해서 설계를 재설계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전자는 파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바로바로 대응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턴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다이를 TSMC 쪽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쪽에서 뭔가 지금 빠듯해요.
딴 거 대응하기도 바쁜데 하이닉스 재설계를 바로바로 해주고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 재설계 이슈가 만약에 혹시 루머처럼 맞다면 하이닉스가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딜레이 되거나 이 부분들 고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미확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엔비디아도 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팔로잉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를 나쁘다 보기엔 좀 힘듭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시간이 뭐 한 2, 3개월, 한 분기 정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 GTC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발표가 되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이러한 어떤 미확인 루머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의 이번에 행사 이벤트에서 뭔가 젠스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를 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GT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장에서 SRAM의 용도가 굉장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록, 그러니까 GROQ, 그록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AI, 인터퍼런스 관련된 칩, 새로운 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저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아주 값비싼 HBM을 좀 대체하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HBM, 값비싼 HBM 대신 SRAM을 좀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주어 증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그 이유가 좀 일부 있다라는 이야기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좀 기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HBM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에서 이 추론 관련된 비용들이 70에서 8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훨씬 더 지금 HBM보다는 SRAM을 쓰면서 이런 원가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어떤 추론에 대한 적합한 부분들을 좀 쓰고자 HBM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대체하거나 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SRAM을 쓰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초저지연 부분에서는 아마 SRAM을 좀 탑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SRAM 자체가 부피가 너무 커요. 면적 사이즈가 5배에서 10배 정도 크고요. 이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미세화되고 있는 공정에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대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일부 부분, 초저지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HBM을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SRAM을 이용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HBM을 대체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HB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줄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룹 관련된 칩 생산 관련해서 어디가 하느냐, 삼성 파운드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가 하고 있고 4나노 공정으로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생산 물량 확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룹을 관련해서 지금 생산 물량을 9,000개에서 15,000개 이상으로 지금 2배 가까이 늘려달라는 지금은 추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I 고객 생태계에서 이 그룹의 칩의 첫 번째 고객이 누구냐, 오픈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국내 삼성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파운드리 수혜가 결국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온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CPU입니다. CPU. 이게 뭐냐면 광통신 쪽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GPU 간에 관련된 통신망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인터커넥트 전력 소모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CPU라고 보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CPU 관련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CPU 투자를 어디에 했습니까? 엔비디아가 코어런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루멘텀이라는 회사도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광통신 쪽에 엔비디아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이 되면서 이번에 GTC 쪽에서 아마 CPU,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새로운 패키징, 3D 패키징이나 2.5D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광통신 쪽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 TSMC 등을 포함해서 이쪽 부분의 캐파 증설과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광통신 모듈 부분들이 상당히 새롭게 이야기되면서 새로운 어떤 전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포화 상태, 굉장히 지금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CPO라는 개념에 가진 광통신 이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수혜주가 어디냐? 역시 삼성전자가 관련된 AI 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ISC라든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CPO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그게 보였어요. ISC, 그다음에 PSK 홀딩스, 두산 테스나. 뭐 두산 테스나는 물론 뭐 소니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CIS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번 엔비디아의 GTC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CPU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그룹 관련된 아까 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칩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몇 개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광통신 쪽으로 본다면 대한광통신이나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 주신 삼성전자 관련주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변동성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소부장이 좀 더 활발하겠죠. 아무래도 전자가 여기서 20%, 30% 날아가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맞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끌어줄 수 있는 뭔가 있는데 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자나 하이닉스를 놓고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고요. 주가의 변동성 역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아래 위로 클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좀 빨리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소부장들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선단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어쨌든 지금 캐파를 조금씩 늘리고 있고 피포 공장이나 그다음에 청주 공장들을 늘리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선단 공정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라든지 이런 선단 공정 관련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보는데요. 역시 지금은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더 많으냐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클린룸의 여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 계열의 선단 공정 장비주들이 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일 텐데 그 종목들이 꽤 먼저 선반영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좀 조정 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엔비디아 GTC 이벤트가 너무 이제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편출되고 있는 광통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RAM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단기적으로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아마 관심도가 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뭐 굉장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말씀드렸듯이 뭐 안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천천히 가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액티브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조금 뭐 반도체 소부장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아시고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에 따라 어떤 스토리를 배경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스타디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